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정보보호 개론 12번째 노트입니다. 이번 노트에서는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키 확립 프로토콜은 이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이었습니다. TLS처럼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키 확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참여자가 그룹을 형성하여 이들이 하나의 대칭키를 공유하여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의 특성을 살펴보고 중앙집중형, 탈중앙형, 분산형 세 가지 종류의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 유료 방송에서 사용하는 수신 제한 시스템과 메신저에서 단톡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줌과 같은 그룹 화상회의 보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이와 같은 응용에서 사용자 쌍마다 다른 비밀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하여 전달하는 것은 네트워크 대폭과 연산량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N명이 줌 회의를 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화면을 다른 사용자에 전달하기 위해 N번 암호화하고 N개의 암호문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룹 통신에서 한 참여자가 다른 모든 참여자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IT 멀티캐스트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하나의 메시지만 보내면 지정된 참여자들에게 가장 적은 네트워크 대역폭을 사용하여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요 사용자가 2명의 사용자한테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때 유니캐스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2번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겠고, 요 구간에서는 똑같은 메시지가 중복해서 전달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IT 멀티캐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메시지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IT 멀티캐스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한 통신 구간에 하나의 메시지만 지나가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 사용자가 여러 사용자들한테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통신하는 방법이 멀티캐스트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호화 통신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를, 동일한 암호문을 여러 사용자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멀티캐스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유니캐스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용자들이 동일한 키를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의 암호문을 만든 다음에 이 하나의 암호문을 멀티캐스트로 전달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 사용자들이 모두 같은 키를 공유해야 됩니다. 이 같은 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그룹 키 프로토콜, 회의 키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좀 더 편안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 프로토콜을 그룹 키 프로토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룹 키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구사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부터 잠깐 살펴보면은 응용의 종류에 따라서 요구사항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이 목적인지, 줌처럼 다자간 회의가 목적인지,
메신저 단톡과 같은 어떤 단체 채팅이 목적인지에 따라서 요구사항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다자간이기 때문에 그 다자를 형성하는 그룹의 크기가 또 요구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의 크기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줌 회의 같은 경우도 여러 명이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참여하는 인원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00명 미만, 50명 미만 이런 경우이고요. 메신저 단톡들도 여러 명들이 그 단톡방에 참여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5명 미만, 10명 미만 적은 수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 크기가 우리가 가정하는 그룹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또 제공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요구사항들이 달라질 수 있고,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적성입니다. 그룹의 동적성이라는 것은 그룹의 멤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그룹 멤버가 변하냐. 그룹 멤버가 변함에 따라서 그룹 키를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얼마나 확장성 있게 바꿔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어떤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키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맞는 확장성 있는 효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룹 키가 그룹에 참여하는 인원이 1000명, 10,000명이더라도 효과적으로 뭔가 그룹 키를 갱신할 수 있고 통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신뢰 모델이 뭐냐, 또 통신 모델이 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 방식을 쓸 거고, 줌 같은 경우에도 인라인 방식으로 서버를 거쳐서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확장성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적성 그룹 멤버가 변할 때 보안 요구사항을 위해서, 예를 들면 탈퇴한 사용자는 더 이상 키를, 그러니까 그 그룹 비밀 메시지를 볼 수 없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그룹 키를 바꿔줘야 되는데, 사용자가 탈퇴하면 그때 이 그룹 키를 변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특히 모든 참여자가 프로토콜에 참여해야 하면 확장성 문제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리즘에서는 n명이 있으면 입력 크기가 n이면 ON이면 아주 훌륭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에서는 n명이 있을 때 n명의 비용, n개의 무슨 연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상수 비용이거나 로그 n 정도의 비용이 들어야 이거는 스케일러블하다, 확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보다 더 확장성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도 키 확립 프로토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기존 요구사항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했던 기존 요구사항은 키 비밀성, 키 확인, 키 최근성, 또 키 용도, 또 참여자 인증, 이런 5가지 요구사항들을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도 이런 요구사항들이 계속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키 확인과 같은 경우에는 만족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그룹 멤버들이 동일한 키를 가졌는지
서로 확인을 한다? 그러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는 키 확인을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키 확인하지 않고 메시지들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 어떤 유저들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키 확인이 안 됐는데 메시지를 받게 되면은 그 메시지를, 그 비밀 메시지를 풀어볼 수 없게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프랙티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또 키의 최근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타임스탬프를 쓸 수도 있고 뭐 카운터를 쓸 수 있고 난스 기법을 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카운터나 난스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난스 기법은 한 사용자가 난스를 보내고 그 난스가 포함된 암호문이 되돌아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한 사용자만 최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는 한 사용자가 보냈을 때 모든 사용자들이 그 메시지의 최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는 난스 기법은 사용할 수가 없고 보통 필요하면은 타임스탬프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자간에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기법을 썼을 때 이자간에서는 사용이 가능했던 그런 기법들을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 요구사항 중에서 가장 만족하기 어려운, 힘든 요구사항이 바로 동적성에 대해서, 그룹의 동적성에 대비해서 거기에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 멤버가 빈번하게 변하는 경우에는 그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을 제공해야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보안 요구사항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방향 안전성, 후방향 안전성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들은 이미 우리가 장기간 키의 노출, 세션 키의 노출에서 살펴봤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뒤바뀌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과거 장기간 키가 노출됐을 때 과거 세션 키가 노출되지 않는다고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전방의 안전성이고, 과거에 대한 것이고죠. 그 다음에 미래에 우리가 확립하는 세션 키도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후방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전방향은 뭘 의미하냐면은 탈퇴한 멤버를 포함해서 그룹키를 알고 있는 공격자는 새 그룹키를 알 수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들은 새로운 키들을 알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전방의 안전성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전방의 안전성은 뭐에 대한 고려? 탈퇴한 멤버에 대한 고려입니다. 탈퇴한 멤버는 더 이상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비밀 통신 메시지를 볼 수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전방의 안전성이고요. 후방의 안전성은 새로운 멤버가 가입했을 때 과거에 교환됐던 비밀 메시지를 볼 수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용에 따라서는 후방의 안전성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 멤버들이 과거에 교환됐던 메시지를 보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방송은 그것이 보완을 해야 되는
중요도가 떨어져요. 실시간 방송은 현재 방송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없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에서는 후방의 안정성보다는 전방의 안정성을 더 중요시하게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 후방의 안정성은 희생해도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룹의 동적성에 대해서는 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전방의 안전성이나 후방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탈퇴하거나 새로운 사용자가 가입을 했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키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경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join, leave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 join과 leave를 할 때 뭘 한다? 키를 바꾼다는 거예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룹 키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방의 안전성과 후방의 안전성을 아우르는 키 독립성이라는 개념도 사용이 됩니다. 키 독립성은 어떤 공격자들이 이렇게 전체 어떤 흐름에서 세 개의 요 순간에 사용됐던 그룹 키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키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면 요 사이사이에 사용됐던 그룹 키들, 미래에 사용될 그룹 키를 포함해서는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없어야 된다. 요 키들만 갖고 있으면 요 키들 외에 다른 키들은 얻을 수 없어야 된다는 것이 키의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이 키의 독립성은 전방향, 후방의 안전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은 크게 중앙집중형, 탈중앙형, 분산형 세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또 살펴보는 그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은 중앙집중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 공학에서 이 centralized라는 용어, decentralized, distributed 요 세 가지 용어는 조금 잘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decentralized하고 distributed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개념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정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 측면에서는 그 키를, 그룹 키를 분배하는 서버가 하나 존재하면 중앙 집중형이 되고 여러 개가 존재하면은 탈중앙형이 되며, 그리고 그룹 키를 분배하는 서버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분산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자간에서는 그룹 키를 분배하는 서버가 몇 개 있냐, 하나 있냐, 여러 개 있냐, 없냐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데, 일반적인 용어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centralize는 중앙 서버가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집중형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탈중앙형은 이 중앙 집중형의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중앙 서버를 하나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탈중앙형이라고 해요. 중앙 집중형은 이 서버가 단일 실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일 실패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탈중앙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산형은 이런 서버들이 몇 개 있냐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이 일을 한 노드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노드들이 수행해가지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그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어떤 연산을 하는데 이런 5개의 요소를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요 요소를 얘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고 합쳐서 어떤 최종적인 결과값을 도출해내면은 이거는 분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디스트리뷰티드라는 개념은 서버가 몇 개 있냐라기보다는 일을 어떤 식으로 하냐를 가지고 보통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류와 이 분류는 같은 어떤 그 기준을 놓고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탈중앙이냐 분산이냐 이런 논쟁은 조금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중앙 서버를 하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 집중형은 아닙니다. 그러면 탈중앙형이에요. 그런데 연산들을 분산 방식으로 하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를 분산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트코인에서는 각 노드들이 각자 계산을 해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해서 한 명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마이닝 채굴한다는 그 채굴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분산형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탈중앙형은 맞죠. 하나의 서버에서 채굴하는 건 아니고 여러 채굴자들이 동시에 채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승리자가 되고 나머지는 승리가 실패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걔는 탈중앙형은 맞는데 분산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들은 P2P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에 퍼져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데이터가 하나의 서버에 유지되지 않고 몇 개의 서버에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네트워크가 다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측면에서 데이터의 측면에서 보면은 또 분산형이라고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분산 시스템이야, 탈중앙 시스템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하나의 서버를 쓰냐 안 쓰냐를 가지고 논의할 때는 중앙 집중과 탈중앙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계산을 한 노드에서 하냐 여러 노드에서 해서 합쳐서 최종 결과를 얻냐에 따라서 이거는 분산형이고 분산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 개념을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룹키 프로토콜은 또 크게 stateless 상태 기반, 비상태 기반 두 가지 종류로 또 나누어집니다. 상태 기반은 키 갱신 세션에 참여할 경우에만 최신 그룹키를 계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항상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키 갱신을 할 때마다 모든 노드들이 다 참여를 해야지만 최신의 그룹키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stateful한 방식이고, stateless는 몇 번은 참여 안 하다가 마지막 최신 키 갱신할 때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최신 그룹키를 얻을 수 있으면 stateless라고 합니다. 비상태 기반이라고 합니다. 특히 실시간 유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 stateful 방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기기들이 셋탑박스들이 항상 켜져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키를 갱신할 때 참여를 못했다고 해서 다음에 그 셋탑박스를 켰을 때 TV를 못 보면, 방송을 볼 수 없으면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실시간 유료 방송에서는 반드시
stateless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토콜들을 그룹키 프로토콜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그룹키 프로토콜을 살펴보고 그 그룹키 프로토콜을 분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 비용은 이제 서버 비용, 또 클라이언트 비용, 또 메시지 수 이런 걸로 비교하게 되는데 메시지 수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유니캐스 메시지는 몇 개, 멀티캐스 메시지는 몇 개를 보내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석을 할 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개의 유니캐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는 하나의 멀티캐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맞는 사실이에요. 즉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 번 유니캐스트 하는 것보다는 이 메시지를 하나의 멀티캐스트로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거죠.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가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5개의 메시지를 A, B, C, D, E한테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5개의 유니캐스트로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이 메시지를 하나의 A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는 A한테, B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는 B한테, C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는 C한테 이런 식으로 5개의 유니캐스트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멀티캐스트를 알고 난 이후에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 5개의 메시지를 다 결합을 해서 하나의 큰 메시지를 만든 다음에 이 메시지를 멀티캐스트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의 비교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단정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문점을 들 수 있어요. 저거는 10개의 유니캐스트가 필요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10개 유니캐스트가 필요해? 그럼 걔를 다 합쳐서 큰 하나의 메시지 만든 다음에 하나의 유니캐스트로 보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메시지로 합쳐서 멀티캐스트를 보내면 멀티캐스트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 크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합쳐봤자 하나의 멀티캐스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멀티캐스트로 보내야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내게 되면 A 입장에서는 이 부분만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는 메시지가 돼요. 필요 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유니캐스트와 멀티캐스트 수를 비교할 때 한 번쯤 고려해 보시고 혹시 그런 의문이 드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생각해서 분석할 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룹키 프로토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중앙 집중형 위주로 살펴볼 것이에요. 그런데 효과적인 효율적인 어떤 방법들을 살펴보기 전에 항상 가장 직관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프로토콜을 만들었을 때 그 프로토콜의 성능을 살펴보고 또 그 프로토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방법들이 고안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세 방법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직관적으로 해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관적인 방법이 충분한 해결책이 되는지, 또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조금 단순하게 개선할 수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 접근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중앙 서버가 있고요. 중앙 서버는 각 멤버와 비밀 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장기간 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룹 키를 이 멤버들이 필요하니까 서버가 그룹 키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줍니다. 그런데 각 사용자한테 비밀스럽게 줘야 되기 때문에 요 암호문들을 n개를 만들어서 각 사용자한테 유니캐스트로 n개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용자들은 이 K라는 그룹 키를 얻게 되는 것이고, 각 사용자들은 이 그룹 키로 필요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멀티캐스트로 다른 멤버들한테 보내가지고 효율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토콜에서 사용자가 가입하고 탈퇴할 때 전방향, 후방향 안전성을 제공하고 싶다. 탈퇴할 때 제공해야 되는 게 전방향 안전성이고, 후방향은 가입했을 때 제공해야 되는 안전성입니다. 가입과 탈퇴를 할 때 전방향, 후방향 안전성을 보장하고 싶으면은 키를, 그룹 키를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이 방법에서는 그룹 키를 어떻게 바꾸냐? 설정 프로토콜과 동일하게 사용자가 빠지면, 또 사용자가 새로 들어오면은 새로운 키를 만든 다음에 새로운 키를 모든 사용자한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설정, 가입, 탈퇴가 모두 동일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통신 비용은 ON의 유니캐스트가 필요하고 서버의 계산 비용도 ON이 소요됩니다. 즉 N에 비례하는 거예요. N에 비례하니까 우리 이 그룹키 프로토콜 측면에서는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토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단순 접근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탈퇴는 개선하기가 어렵지만 가입은 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은 새 멤버가 기존 키를 몰라야 되는 거죠. 기존 키를 몰라야 돼요. 그래서 키를 새롭게 바꿔줘야 되는데, 기존 사용자들은 이전에 사용됐던 그룹 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그룹 키로 새 그룹 키를 암호화해서 기존 멤버들한테 주고, 새 멤버한테는 새 키를 주면 돼요. 그러면 사용자가 가입할 때마다 소요되는 비용은 O1입니다. 상수 비용이 들어요. 그쵸? 가입 비용은 O1의 유니캐스트와 O1의 멀티캐스트가 필요하고, 서버의 계산 비용은 O2입니다. 두 개의 암호문만 만들면 돼요. 물론 설정 비용은 ON, 서버의 계산 비용도 ON이 됩니다. 탈퇴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입 프로토콜은 이보다 더 좋은 프로토콜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상수 비용이니까 이보다는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탈퇴는 ON이 들어가게 되겠고, 보통 우리가 그룹키에서는 후방향보다는 전방향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탈퇴는 이렇게 n에 비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탈퇴 프로토콜은, 이 단순한 적분 방법에서의 탈퇴 프로토콜은 ON이에요. 비용이 선형 비용입니다. 선형 비용을 개선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알고리즘에 보면 로그 n으로 계산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상수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가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얘는 쉬운 게 아니겠죠. 그러면 얘로 개선해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떠올려야 되냐면은 트리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트리, 이진 트리 같은 걸 트리를 떠올리고, 이진 트리를 떠올리고, 이진 트리의 높이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요 비용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형 비용이 소요되는 어떤 알고리즘을 더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뭘 떠올리셔야 돼요? 이진 트리. 그리고 이 이진 트리로 모델링해서 비용이 뭐에 비례해야 돼요? 트리의 높이에 비례해야 되는 거. 트리의 높이. 그러면은 로그 n이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트리를 이용해서 이 직관적인 방법을, 단순 방법을 개선한 것이 LKH입니다. Logical Key Hierarchy. 이 프로토콜은 두 분이 독립적으로, 웡이라는 사람들도 제안했고 월러너 등도 똑같은 프로토콜을 비슷한 시기에 독립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에서 중앙 서버는 이런 구조의 논리적인 트리를 서버에 유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을 이런 구조로 배치하는 건 아니고 내부 논리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쭉 있어요. 사용자들이 있으면 이 사용자들이 단말, 이진 트리의 단말이 되도록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두 개씩 묶어서 이진 트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이진 트리에 있는 요 상위 노드들에도 키를 할당합니다. 요 키들은 요 U1과 공유하고 있는, 서버하고 공유하고 있는 장기간 대칭 키예요. 그래서 단말은 각 사용자하고 연결을 하고 그 노드에 할당되는 키는 그 사용자하고 공유하고 있는, 서버하고 공유하고 있는 장기간 대칭 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이 중간 노드들에게는, 단말 노드가 아닌 노드들에는 독립적인 키들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사용자들에게, 각 사용자 노드로부터 루트까지 경로에 있는 노드에 있는 키들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 사용자가 유지하는 키의 개수는 로그 n에 비례합니다. 로그 n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U1은 K1, K12, K14, K18을 유지하게 되겠고 U5는 K5, K56, K58, K18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용자들은 K18을 유지합니다. 그럼 이 키가 뭐가 돼요? 그룹 키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링하게 되면 요 중간 키들도 부분 그룹 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 4명에게만 뭔가 비밀스럽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은 요 키를 이용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유지해야 되는 정보는 아까 단순한 방법에서는 하나였는데 이제는
로그 n개를 유지해야 돼요. 늘어났죠. 늘어났어요. 그런데 키를 갱신할 때, 그러니까 그룹 키를 갱신해야 될 때 이 사용자한테 또는 전체적으로 줘야 되는 메시지 수는 로그 n에 비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자, 가입 프로토콜이에요. 이 가입 프로토콜은 사용자들을 단말에 가입시킵니다. 왜? 사용자는 그 최초에 단말에 연결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4명이 있을 때 한 사용자가 가입을 하게 되면 이 4명 중 1명의 이웃으로 형제 노드로 가입시킵니다. 그러면 U4의 형제 노드가 되게끔 가입을 하게 되면은 트리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 사용자는 가입을 했으니까 후방향 안전성을 제공해야 되죠. 후방향 안전성이라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던 키들을 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용자는 요 키들을 알아야 되는데 기존에 썼던 키들을 그대로 주면은 후방의 안전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노드들의 키들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갱신해야 되는 키 수는 로그 n개가 되는 거예요.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키들을 바꾸게 되면 이 키들을 다른 사용자한테 다 보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얘한테는 요거, 얘한테도 요거, 얘한테는 요거를 줘야 되겠고, 얘한테는 요걸 줘야 되겠고, 이 사용자한테는 이 모든 거를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갱신된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 수 있냐 하면은 요 꼭대기에 있는 값은 양쪽에 있는 걸로 암호화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또 얘로 암호화를 해요. 얘는 또 양쪽으로 암호화를 해서 다 멀티캐스트해서 필요한 애들한테 주면 돼요. 그러면 필요한 암호문은 로그 n개에 비례합니다. 2 곱하기 로그 n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로그 n개에 비례합니다. 1000명이 있으면은 20개의 암호문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다 멀티캐스트해서 주면 돼요. 얘는 이쪽 애들한테, 얘는 이쪽 애들한테, 또 얘는 이쪽 애들한테, 얘는 이쪽 애들한테 멀티캐스트해서 주면 됩니다. 이게 가입 프로토콜이고, 탈퇴 프로토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탈퇴는 전방향 안전성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U3이 빠져나가면 U3이 알고 있던 이 키들을 바꿔줘야 돼요. 또 바꿔야 되는 키도 로그 n개죠. 그런데 얘가 탈퇴를 하면 얘는 한 단계 올라갑니다. 한 단계 올라가게 되겠고, 이 위부터 요 노드는 사라지니까 요 두 개의 키들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바꿔줘요? 바뀐 키들을 양쪽 키로 암호화를 한 다음에 쭉 주면 돼요. 역시 얘도 로그 n개의 메시지만 있으면 키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LKH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LKH는 가입도 로그 n, 탈퇴도 로그 n입니다. 아까 직관적인 방법은 가입은 O1, 탈퇴는 ON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오히려 가입은 좀 더 그 비용이 늘어났지만 탈퇴는 확실히 개선을 하고 있죠. 탈퇴는 1000명이었으면 1000개의 암호문, 1000개의 그 유니캐스트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탈퇴는 1000명 있으면
10개, 20개, 뭐 이 정도의 메시지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토콜을 더 개선할 수는 없을까? 이제 사람들이 또 이 제안을 보고 나면 또 이 제안들을 개선할 수 없는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연구 결과 이제 나온 것이 OFT라고 하는 것입니다. OFT는 그 기존의 LKH와 동일하게 이진 트리를 써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단말은 똑같아요. 단말은 각 사용자들에게 그 사용자들의 장기간 키를 할당합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중간 키들은 독립적으로 할당하지 않고 밑에 있는 두 개의 키의 해시 값을 또 해시해가지고 얘를 만듭니다. 즉 얘는 이런 식으로 K12는 해시 K1, 해시 K2 요거를 또다시 해시해서 요 값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FG 서로 다른 함수라고 표시하고 있지만 다 그냥 같은 해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값으로부터는 일방향이 돼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계산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밑에 있는 두 개의 값을 알면 그것의 부모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키들을 할당한 다음에 얘한테 원래는 요 키를 줬죠. 마찬가지로 이 방법에서도 이 사용자는 첫 번째 U1은 요 키들을 알아야 됩니다. 요 키를 알아야 되는데 U1한테 요 키들을 주지 않고요. K1과 요 노드들의 값을 줍니다. 노드들의 값을 주는데 K2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요 노드들의 해시 값들을 줘요. 해시 값들을 주면 U1은 이 받은 GK2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할 수 있고 얘와 얘 값을 아니까 해시 값을 아니까 얘를 계산할 수 있고 얘와 얘를 아니까 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지는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얘가 알고 있는 키는 요 파란색 값들을 LKH와 동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키 갱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말에 가입을 하게 돼요. 단말에 가입을 하게 되면 원래 그 기존에 썼던 요 값들을 U5는 모르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 값들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다 바꿔줘야 되는데 얘는 이전에서는 이 U4는 키를 안 바꿔도 되는데 이 OFT에서는 K4를 안 바꾸면 U5가 HK4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됐던 은리키, 그 해시 값을 알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OFT에서는 그 사용자들이 그 가입이나 탈퇴했을 때 그것과 연결되는 뭐 형제 노드가 되는 또는 탈퇴한 노드의 형제 노드는 스스로 자기가 사용됐던 장기간 키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바뀌면 얘는 새로 들어온 애니까 자연스럽게 이 값들은 바뀌게 됩니다. 쭉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 바뀌게 된 것을 줘야 됩니다. 다른 사용자한테 줘야 되는데 아까처럼 양쪽으로 암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주면 돼요. 왜 한쪽만 줘도 되냐 하면은 이 사용자들은 항상 반은 알고 있어요.
아까는 반을 모르고 있고 그냥 그 새로 갱신된 애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이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요걸 계산하려면 얘와 얘가 필요한데 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정보를 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주면 되겠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반쪽만 알면 돼요. 그래서 반쪽만 주고 전체를 얘한테 다 주면 끝납니다. 즉 이 OFT는 LKH에 비해서 필요한 그 암호문의 수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아까는 2 곱하기 로그 n이었는데 지금은 로그 n만 필요하도록 줄인 거예요. 탈퇴도 마찬가지입니다. 탈퇴도 양쪽으로 반씩만 아까와 비교했을 때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반으로 원래 필요했던 거에 비해서는 반으로 메시지 수가 주는데 그 메시지가 주는 이유는 각 사용자가 그 갱신된 키를 계산하기 위한 반쪽 값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OFT입니다. OFT는 그 기존의 LKH와 동일하게 이진 트리를 써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단말은 똑같아요. 단말은 각 사용자들에게 그 사용자들의 장기간 키를 할당합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중간 키들은 독립적으로 할당하지 않고 밑에 있는 두 개의 키의 해시 값을 또 해시해가지고 얘를 만듭니다. 즉 얘는 이런 식으로 K12는 해시 K1, 해시 K2 요거를 또다시 해시해서 요 값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FG 서로 다른 함수라고 표시하고 있지만 다 그냥 같은 해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값으로부터는 일방향이 돼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계산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밑에 있는 두 개의 값을 알면 그것의 부모 값을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키들을 할당한 다음에 얘한테 원래는 요 키를 줬죠. 마찬가지로 이 방법에서도 이 사용자는 첫 번째 U1은 요 키들을 알아야 됩니다. 요 키를 알아야 되는데 U1한테 요 키들을 주지 않고요. K1과 요 노드들의 값을 줍니다. 노드들의 값을 주는데 K2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요 노드들의 해시 값들을 줘요. 해시 값들을 주면 U1은 이 받은 GK2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할 수 있고 얘와 얘 값을 아니까 해시 값을 아니까 얘를 계산할 수 있고 얘와 얘를 아니까 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지는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얘가 알고 있는 키는 요 파란색 값들을 LKH와 동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키 갱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말에 가입을 하게 돼요. 단말에 가입을 하게 되면 원래 그 기존에 썼던 요 값들을 U5는 모르게 해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 값들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다 바꿔줘야 되는데 얘는 이전에서는 이 U4는 키를 안 바꿔도 되는데 이 OFT에서는 K4를 안 바꾸면 U5가 HK4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됐던
은닉키, 그 해시 값을 알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OFT에서는 그 사용자들이 그 가입이나 탈퇴했을 때 그것과 연결되는 뭐 형제 노드가 되는, 또는 탈퇴한 노드의 형제 노드는 스스로 자기가 사용됐던 장기간 키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바뀌면 얘는 새로 들어온 애니까 자연스럽게 이 값들은 바뀌게 됩니다. 쭉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 바뀌게 된 것을 줘야 됩니다. 다른 사용자한테 줘야 되는데, 아까처럼 양쪽으로 암호화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주면 돼요. 왜 한쪽만 줘도 되냐 하면은, 이 사용자들은 항상 반은 알고 있어요. 아까는 반을 모르고 있고 그냥 그 새로 갱신된 애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이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요걸 계산하려면 얘와 얘가 필요한데 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정보를 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주면 되겠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반쪽만 알면 돼요. 그래서 반쪽만 주고 전체를 얘한테 다 주면 끝납니다. 즉, 이 OFT는 LKH에 비해서 필요한 그 암호문의 수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아까는 2 곱하기 로그 n이었는데 지금은 로그 n만 필요하도록 줄인 거예요. 탈퇴도 마찬가지입니다. 탈퇴도 양쪽으로 반씩만, 아까와 비교했을 때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반으로, 원래 필요했던 거에 비해서는 반으로 메시지 수가 주는데, 그 메시지가 주는 이유는 각 사용자가 그 갱신된 키를 계산하기 위한 반쪽 값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OFT입니다.